일본의 패망을 앞당기고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 연합군과 공동 작전을 펼치는 한국 광복군. 이제 조국을 되찾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대일 항쟁기 그 마지막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독립전쟁사를 이렇게 매주 배우면서 진정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넣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 광복군이 성장하고 있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당당하게 연합군이 일원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약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국군이 정식으로 파병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인도 버마 전선에서 성공적으로 대일 전쟁을 수행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언어도 능통하고 정보 수집, 암호해독, 그다음에 포로 신문까지 광복군의 정예 요원인 인면, 전구, 공작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네. 네. 일본군에 포위된 영국군 한 개의 사단을 구하기도 했잖아요. 네. 결국 영국군의 버마 탈환 작전 승리의 요인 중 하나는 한국 광복군의 활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광복군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광복군은 중국군, 미군뿐만이 아니라 영국군과 같은 연합군 그 모두와도 이제 공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광복군이 독자적으로 대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과제는 연합군과의 관계, 그리고 승전국으로서의 지휘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황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끝내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광복군의 다음 작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제 항복을 받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네, 마지막 질문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엄청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일제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광복군의 다음 작전은 하고 바로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런데 설마 그건 아니고 당연히 사이다겠죠? 아마 확실한 거는 아마 지금 가장 답답한 분이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빨리 만나볼까요? 스페셜 게스트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독립전쟁사계의 젊은 피 류동현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학예 연구사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구사님 오늘의 주제 빨리 알려주세요. 광복군의 다음 작전 뭔가요? 예, 바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독수리 작전입니다. 아, 독수리 작전이요? 독수리 아, 작전. 이거 교과서에서 배우고 했었는데 한반도 침투 작전 아닌가요? 근데 이거 맞습니다. 무산되지 않았어요? 무산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 평가보다는 진행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광복군하고 미국이 같이 국내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아, 국내에 들어왔다고요? 맞습니다. 와, 진짜요? 제가 분명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제일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대체 제 기억 어디 갔을까요? 저는 어떡하겠어요. 교과서라는 게 이게 덮고 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자, 이제 희미한 기억을 세 분께서 이렇게 되찾아 주셔야 될 텐데요. 자, 한미 공동작전 과연 어떻게 추진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영국이 파병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미국이 하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쪽의 요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함께 공동해서 펼친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미국이 완전히 딱 통했다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사실 임시정부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임시정부를 주목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양우조, 최선화 선생 이 두 분이 자기 딸 이제 제시를 키우면서 한편으로 독립운동 수기로 남긴 책입니다. 이지 아나운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와. 제시의 일기. 네. 1942년 3월 1일 일요일 사천성 중경 3.1절 국경일임과 동시에 주일날이었고 일기는 문화 명랑했다.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기념회 장소는 400여 명의 참석자로 성황을 이뤘는데 그중에는 영국, 미국, 소련 등 각 나라의 대사관 대표들이 축사 연설들이 있었다. 우와, 각 나라의 대사관 대표들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400여 명이면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1942년 3월 1일이라고 한다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대일선전포고가 일어나고 불과 몇 달이 흐른 뒤죠. 그러한 시기에 각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의미심장한 축사 연설, 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리 독립을 좀 응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당신들에 대한 이제 기대가 크다. 당신들도 이제 독립할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듯이 당시 그 충칭은 각국 대사들이 다 와 있고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 곳에서 사실상 임시정부에게 있어서도 이런 외교적인 활동들이 군사협력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제 중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보다는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 나아가서 군사합작을 모색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의 공조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광복군이 미군의 군사연대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문건이 올해 초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공개를 했죠. 맞습니다. 네. 이범석 장군이 대미 군사연대를 제안했던 문건을 작년에 보훈처에서 발굴을 했고 올해 초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건은 1942년 6월 3일 당시에 한국 광복군 참모장 이범석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10쪽짜리 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 광복군의 임무, 한국 광복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 국군의 근간을 이룰 것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 중국에서 정식으로 대일전에 참가하여 장내 연합국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쓰여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광복군이 성립 당위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알려서 미국 측의 지원과 합작을 이제 이루어내고자 했던 것으로 광복군의 대미 참전 외교 초기 활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 장에 이범석 장군 이제 공식 직함 이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 그럼 이범석 장군께서 직접 작성한 문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때가 일본의 진주만 습격 이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던 때쯤이잖아요. 그럼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제 막 창설한 광복군한테 손을 잡자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네. 그때 당시에 전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요? 네, 그 태평양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전황을 살펴보면요. 일단 그 전쟁이 시작됐던 거이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이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을 하죠. 여기는 원래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모 기지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일본군이 이곳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을 하면서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과시하고 있던 능력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마비시킨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거든요. 미 해군이 힘을 잠깐 잃었던 그 틈을 이용해서 일본군이 우리 동아시아 전체로 빠르게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로 바로 우리가 지난 화에서 살펴봤던 일본이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그 끔찍한 지도를 봤었잖아요. 그게 바로 전쟁이 시작된 지 바로 반년 만에 달성한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와 태평양의 서부 지역 대부분을 일본군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일본이 완전히 결단을 내기 위해서 일본 해군과 미 해군이 만나고 큰 전투를 벌여요. 정말 일본 해군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해군력과 공군력을 총집결해갖고 커다란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투의 결말은 일본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 대패요? 일본이요. 해군, 공군력을 올인했다고 했으면서 왜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진주만 폭격 이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해군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미 해군은 정말 사기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진주만에서 잃은 전력이 상당한데 우리가 지금 남은 이 해군 전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정말 컸던 시기였어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맞았던 게 미드웨이 해전인데 이게 넓은 바다에서 그 일본군이 어디로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남은 전력들을 싹 다 모아서
결정적인 한 방을 미 해군도 준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미 해군이 그 바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머쥘 묘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묘안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보 새어나간 그 암호 해독. 예, 맞습니다. 바로 암호 해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심리전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정보가 힘이 대단한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암호 해독으로 전쟁 승패가 갈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심리전과 더불어서 그 암호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전쟁이었어요. 그 진보대 암호 기술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초기에 어떤 그 독일과 일본의 어떤 승승장구,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전세를 뒤집는 연합군의 그 결정적인 전투마다 암호와 이것을 해독하는 사람들의 노력들 굉장히 전부에 맺혀져 있었고요. 전쟁의 전체 전략을 결정했던 것은 연합군의 암호 해독 능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미국, 진유 씨 말대로 왜 광복군하고 합작을 추진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왜 광복군이 필요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난 시간에 황 교수님께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중요성을 미국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 미국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단편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국과의 이제 합작을 원하는 광복군,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반도를 중시하게 된 미국, 이 둘의 이제 니즈가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광복군과 OSS의 이제 교섭은 급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독수리 작전, 이제 이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이 필요했지만 미국도 우리가 필요했던 거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OSS가 주목했던 사실 작전에 투입될 최적의 요원들이 있었으니 바로 벌써 바로가 나와요. 밀당 기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해요. 근데 안 돼요. 오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얼른 알려주세요. 자, 한국 광복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중에서도 중국에 이미 살고 있던, 터전을 잡고 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한국 광복군 청년훈련반에 들어와서 소위 한청반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그냥 직업을 갖고 있던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군대에 들어오기도 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 말고 사실은 일본군에 징집되어서, 그런데 그 징집된 군대를 탈출해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에 뛰어든 그런 청년들이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합병들의 탈출기. 고한빈 하계사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면은 그 어떤 전쟁사의 한 대목이면서도 또 그 군인으로서 이제 개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모험을 그 애국심으로 정말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해방 이후에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시고 2011 연예 타계하셨던 그거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김준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제가 간단히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입대 전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군대에 들어가기 전날이죠. 처음부터 나는 탈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잘 해서 일본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 장병들이 입대할 때 흔히 이제 당시 사용되고 있던 이제 오마모리라고 하는 일본식 부적이 있어요. 천으로 만든 주머니 같은 형태의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부적을 넣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의 주머니인데 뭐 다른 개인용품은 군대 들어갈 때 다 검사당하고 하지만 그 오마모리 안에 내용물을 굳이 열어보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김준호 선생님께서 직접 회고록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쓰신 거를 보면은 그 이제 주머니 안에 이제 중국 지도, 뭐 지도랑 같이 이제 맞춰볼 나침반을 넣었고 중국어 회화지, 책 조그만 거 하나 같이 그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진을 함께 가져가셨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 것 같나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 같아요. 약간 옛날에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노래는 잘은 못 부르기는 한데 아, 노래 부르려고요, 지금? 네, 조금 어허. 신났어요. 네. 엄마가 호흡할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준희 씨가 이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연습해서 온 건데. 엄마 얼굴 한번 보면 힘이 그냥 완전 쏙 끝이죠. 물론 사진 보고 또 힘내셨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김준호 선생님께서 이 사진을 굳이 그 오마모리 안에 챙겨가신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지금 김준호 선생님 일본 군복 차림이에요. 다른 옷을 갈아입을 여유가 없이 탈출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군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군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군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그 옷 차림이면 잡혔을 때 그냥 일본군 포로로 대우받아갖고 자칫하면 자기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데 이 젊었을 때 사진을 봐라. 와. 한복 차림에 나의 어머니 보이시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챙겨가셨다고 해요. 그 신분증 대신인 거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제가 설명드리자는 마지막 물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주머니 칼을 하나 가져가셨는데 자신이 뭐 일본군한테 되잡혔을 때를 생각해서 자결용으로 갖고 가셨대요. 그 칼이 아버지의 유물 예, 물품이었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진과 칼을 품은 그 심정은 정말 탈영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준호 선생님께서 결심하신 게 바로 이제 1944년 3월 29일 새벽 2시에 경비가 느슨해지는 그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딱 그 부대의 담을 넘어서 중국 바깥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탈출을 해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이제 정말 일본군이랑 상대하는 중국군 유격대를 딱 만나게 됩니다. 또 바로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보여드리면서 자신의 이제 설명을 했고 마침내 한국 혁명지사를 환영한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와 함께 드디어 어떤 항일 전선의 어떤 대열에 이제 참가하시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김준엽 선생이 탈영을 일찌감치 사실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게 돼요. 3월 29일 탈영하기 전날 행군이 있었는데 배가 아프다고 행군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사실은 여기다 편지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행군을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편지를 써놓고 사실은 그건 흘려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다음날 일본군들이 이제 막 수색을 한 거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4개의 소대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준엽 선생은 정작 편지에는 서주 쪽으로 간다고 이제 반대쪽으로 와. 피난을 가서 사실상 허위 정보를 네. 퍼뜨려서 이제 탈영을 계속해 나가게 그것도 된 심리전이네요. 것이죠. 그렇죠. 진짜. 그것도 심리전이라고 진짜. 하죠. 있겠죠. 그러니까 뛰는 그 일본군 위에 나는 김준현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후에 이제 김준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른 탈출 학도병들과 이제 합류를 해서 본인이 탈영했던 서주 지역으로부터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충 재봐도 6,000리 정도, 그러니까 2,4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가셨대요. 정말 그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먼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같이 동행하는 동지가 있어가지고 다행이기도 하고 광복군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준엽 선생님 그 책 자체도 이제 장정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셨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동료들이 막 죽어가요. 그래서 모든 탈출이 이렇게 성공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가기도 했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젊은 청년들이 결국에 충칭에 다다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갔는데 거기 진짜 그 사람들이 있고 우리 정부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장면이 이제 역사적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국도 이런 장면들을 사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일본군에 있다가 탈출한 청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신의 국내 상황, 일본의 상황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정보원천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일본어도 잘하고 그런데 적개심도 분명히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또 대체로 이 학병들이 대학생들이었으니까 영어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OSS와의 이제 합작 교섭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밀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파악된 독수리 작전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반도에 있는 5개의 전략적인 지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서울이겠죠. 부산 그리고 평양 그리고 신의주, 청진 5개의 지역을 권역화해서 침투한다 라고 하는 작전. 침투해서 후발대로 상륙부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점 확보하고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런 이제 작전을 구상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고승인 하에 이제 추진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연구사님, 그럼 바로 한반도로 침투하는 건가요?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한미 공동작전이니까 아무래도 합을 좀 맞췄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정예 요원을 뽑는 이제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광복군과 OSS와의 독수리 작전은 광복군 제2지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곡이라는 곳에서 이제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OSS 본부가 있던 본명 그리고 제3지대가 있던 부양의 입항에서도 훈련이 실시되었다고는 합니다. 주로 작전은 부곡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서한 지역은 OSS 서한 야전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훈련받은 요원들을 중국이나 뭐 한반도나 만주로 이렇게 투입시키기도 좋은 전략적 이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광복군과 OSS는 이제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 한미합동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이제 유지하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이제 OSS에서 파견한 이제 교관들로 진행을 하였고요. 당시 광복군 제2지대 대원 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25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들 가운데 50명 단위로 1기, 2기의 훈련이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제1기 훈련은 50명이 선발되었는데 그중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김준혁, 장준하, 노능석 이런 분들을 비롯한 이제 한강반 출신 37명 중 1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과 교섭을 하고 또 한미합동지휘본부의 광복군 측 지휘관을 맡은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범석 장군이 되시고요. 이분이 이제 광복군 대원들 앞에서 한 연설이 있는데 이제 이 연설이 아마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제 연설을 한번 용호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외놈들을 고국 산천에서 몰아내는데 무력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소? 그놈들이 설득이나 외교로 물러갈 놈들이요? 총칼로 쏘고 무찌르기 전에는 한치도 후퇴할 놈들이 아니오. 나 이범석의 앞장을 설터일 테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미군과 제휴하여 전쟁터로 갑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라야만 된다는 것이오. 조금 전에 지옥 훈련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이 정예 요원 선발을 위한 지옥 훈련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독수리 작전은 우선 미국 측 책임자였던 사전트가 5월 11일 부곡에 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훈련은 5월 21일에 시작이 됩니다. 훈련은 하루 8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일주일마다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서 성적이 부진하면은 방출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OSS에 이제 교육 시간표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훈련을 했네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훈련 내용이 좀 이 전투보다는 첩보 활동 이런 거에 좀 집중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뭐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훈련은 이제 첩보 공작을 위한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첩보 훈련반하고 통신반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훈련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시간표를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훈련 과목은 매우 다양했고 무전 기술 습득을 위한
이제 통신 교육에 비중이 많이 두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가표가 촉촉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싶은데 이제 훈련에만 매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원은 굉장히 잘 됐을 것 같거든요. 뭐 무기라던가 기계 다 최신일 것 같고 뭐 보급품도 막 팍팍 지원해 줄 것 같고 실제 상황은 어땠나요? 그 아주 저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부대인 만큼은 이 사실 부대의 모든 운영과 훈련 관련한 거는 전부 다 그 미군의 OSS가 다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사실 이 훈련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던 지금 통신 훈련, 통신 훈련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전부 다 당시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무전기를 다 지급을 받아갖고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면에서는 미군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군이 이제 점점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미군의 무기가 상당히 많이 쓰였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사실 최초의 미군 무기를 받아 쓴 한국인은 광복 이후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사진과 보고서로 무기들 확인되는 게 보이니까 뭐 M1903 스프링필드 소총, M1941 존슨 반자동 소총, 톰슨 기관단총 등을 교육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같은 시기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복장을 비롯한 외연에서부터 이제 모든 이제 면에서만큼은 이제 같은 시기 미군과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꿈에 그리던 작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로 침투를 하기 위한 훈련인 거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모두에게 끔찍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신나서 훈련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걱정돼요. 매주 테스트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출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옥 훈련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넬기들의 성적은 대체로 우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수리 작전 7월 원래 보고서를 보면 기초적인 첩보 교육과 통신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특히 통신에 있어서 특출하다는 보고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우리 이제 광복군 대원들의 성적은 대체로 우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작전 제1기 훈련은 약 3개월이 지난 8월 4일에 이제 종료되고 훈련을 수료한 인원은 최종 38명이 남게 됩니다. 와. 그럼 이제 한반도 가나요? 가즈아.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8월 4일에 종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해방을 맞은 거니까 네.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교수님 이때 당시에 태평양 전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일본의 패색은 짙은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일반 민중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지금 막 지고 있다는. 그렇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군사활동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극단적인 이제 가미가제라고 하는 자살교육을 시키는 이런 극단적인 상태까지 나이게 됐죠. 근데 이 가미가제라고 하는 자살공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뢰 같은 작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배에 부딪히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사람의 목숨을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의 소모품만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에서 그냥 버티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네, 전쟁의 끝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작전을 개시해야 되잖아요. 제1기 훈련이 끝난 직후 이제 한국 측과 미국 측 간에 이제 한반도 진입 작전을 위한 회담이 8월 7일에 두 곳에 개최됩니다. 네. 한국 측에서는 김구주석을 비롯해서 선전부장 엄항섭, 통사령 이청천, 이범석 장군이 참석을 하게 되고 미국 측에서는 OSS 총책임자 도노반, 헨리엘 대령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회담의 내용은 이제 훈련을 마쳤으니까 이 훈련을 마친 제1기생을 한반도에 이제 집중시키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측은 미국 측에서 모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임정과 광복군에서는 인원을 이제 제공한다는데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주 큰 비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비보요? 네. 비보면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그 히로시마 원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그 유명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죠. 그리고 8월 8일 날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폭탄 한 발로 정말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가 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사실 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본토를 숱하게 폭격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거조차 버티고 있었는데 폭탄 한 발이 도시 하나를 거의 파괴를 하는 걸 보고 일본도 이제 경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같은 시기에 마지막 철퇴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이
일본에게 기습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소련군이 이제 만주로 넘어오면서 이 태평양에서의 위기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 지역에서도 이제 일본이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고 정말 이제 그렇게 악독하게 버티던 일본조차 이 지경에 되어서는 결국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고 8월 15일 날 그날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사실 비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비보라고 우리에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게 일본 측의 비보였겠지 우리에게 비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맞아요.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그럼 어쨌든 일제가 지금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수리 작전은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까 연구사님께서 우리 계획은 무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이제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일본 패망 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복군을 미국에 편승시켜 한반도 상륙 작전에 이제 투입하고자 했고 OSS 측에 이제 광복군의 진입 작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전황이 급격하게 일본 항복 쪽으로 이제 흐르다 보니까 이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너무하다. 진짜 그 힘든 지옥 훈련을 통과한 우리 광복군 분들을 좀 생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갑작스러운 일본의 항복 이제 소식에 광복군의 국내 진입 작전은 무산됐지만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는 이범석 장군을 이제 총지휘관으로 하는 국내 정진군을 이제 편성해서 한반도 진입을 이제 서두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 회에 잠깐 살펴본 카이로 선언을 보면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이 보장된다고 했지만은 그 내용에는 적당한 시기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패망이 이제 곧 우리의 독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임시정부는 연합국과 합작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전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갑작스러운 이제 항복 소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당혹감을 주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당시 국내 정진군은 OSS 훈련을 받은 대원들 및 이제 나머지 광복군 제2지대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제 국내 질서 유지, 일본군의 무기 접수, 임시정부의 귀국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진군의 파견도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진군의 선발대라고 할 수 있는 정진대의 국내 파견이 추진됩니다. 독수리 작전도 무산이 되고 국내 정진군 파견도 무산이고 그러면은 정진대 국내 파견은 추진이 된 건가요? 추진이 됐고 실제로 실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현재 여의도 공원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어떤 흔적이 있죠? 저 10년 동안 매일 네. 출근했었는데 뭐가 자전거? 있죠? 뭐 자전거? 발자국 같은 거. 이제 바로 정진대가 OSS 요원들과 같이 타고 온 C-47 수송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네. 비행기가 그 비행기예요? 맞습니다. 본 적 있어요. 이제 광복군 정진대하고 OSS 측은 국내 진입을 시도한 것이 8월 16일이었습니다. 8월 15일 바로 직후였는데 하지만 이 독수리 팀을 태운 비행기가 서안을 출발해서 이제 한반도로 향하고 있을 때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미가제 특공대가 아직 연합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이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정진대 팀은 이제 서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국내 진입을 시도한 게 이틀 뒤인 8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12시경에 한국의 여의도 비행장에 지금 여의도 공원이 있는 곳인데 여의도 비행장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됩니다. 여의도 비행장. 듣는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오는 길이 너무 멀었잖아요. 그때 막 도착한 우리 대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군은 이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의도 비행장에 이제 도착한 이들을 맞이한 거는 무장한 일본군들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착륙한 이들을 포위했고 이제 정진대가 서울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총책임자였던 버드 대령이 이제 정진대의 부대 임무와 성격을 설명을 하고 조선 총독에게 이것을 이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은 일본은 본국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맞짱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진짜. 저희 지옥 훈련도 받았잖아요. 이제 물론 지옥 훈련을 받긴 했지만 우선 광복군이 전투 부대의 목적으로 OSS와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도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는 일본군과 이제 교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다음날 19일 이제 일행은 다시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와중에도 바로 서안으로 가지 못하고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중국 산동성 유현이라는 곳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비행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현에 불시착했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불시착한 이후에 다시 정비를 하고 8월 18일에 이제 서안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진이 워낙에 이렇게 흐릿한 것도 있지만 표정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얼마나 사실 좌절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셨을까 싶네요. 사실 이렇게 듣는데도 저희도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이때의 안타까운 심정은 뭐 광복군 뭐 본부에서도 뭐 이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기 관련해갖고 우리 김구 주석이 쓰셨던 백범일지를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참전 준비한 것도 허사다. 장래의 국가관에 발언권이 박약하리라.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셨다고 해요. 교수님, 만약에 그 영국이나 미국이랑 연대한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근데 독수리 작전이 실행이 됐다면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글쎄,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만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군사적인 성과를 인정받았을 것이고 아무래도 승정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연합국의 승리 때문에 그 저절로 독립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외교, 군사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쟁취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네. 카이로 선에서 규정된 이 한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혜적인 관점에서 베풀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광복 말 그대로 우리 조국의 빛이 와.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진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되네요. 맞아요. 빼앗긴 들에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첫 회 때 다들 기억하세요? 오들오들 떨면서 녹화하는데 벌써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따뜻한 봄에 이렇게 광복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뭉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귀국이었을까 싶은데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청사 앞에서 귀국에 앞서서 촬영한 계단샷입니다. 이게 언제죠? 저희 1945년 11월 3일입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기념이라고 해서 1945년 11월 3일날 저 사진을 찍고요.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환영 행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11월 5일 상해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해로 넘어올 때 바로 이 장면, 비행기가 내려옵니다. 환영이 어딜까요? 모였네요. 상하이입니다. 네. 네, 바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상해에 이 비행기가 내리게 되고요. 이 비행기에서 먼저 이제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내리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들어올 때 국내에 최종적으로 들어올 때는 11월 23일, 12월 2일 이제 1진과 2진이 나눠서 들어오지만 이때는 이제 상해로 일단 들어와서 나중에 나뉘게 되는데 뒤에 이제 지청천 장군도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밝은 이제 그 꽃다발을 건 이시영 선생의 모습입니다. 조수왕 선생과 이제 다 이제 여러 요인 모습들이 보이고 여기 이제 꽃다발 위에 이종찬 선생이시고 김규식 선생, 신익희 선생, 최동호 뭐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청천 총사령
환영한다라고 하는 한교 협조단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상해에 있던 교민들이 바로 이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네. 환영 행사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엄왕섭 선생이고요. 네. 이런 행사들을 맡고 그리고 이제 순국선열에 대한 이제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임시정부가 공식적인 정부기념일로 삼았던 순국기념일이 11월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에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환영 행사도 사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임시정부가 이국당에서 가졌던 마지막 순국선열 행사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후엔 국내로 11월 23일 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와닿네요. 네. 그동안 우리가 맞아요. 교과서에서만 맞아요. 봤던 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기도 하고. 근데 야. 이 영상에서 보면은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백범 선생의 웃는 모습이 없어요. 처음에 자 꽃다발 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환국하는 상황도 아니고 중간에 굉장히 미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처해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거운 기분이 분위기가 공기가 이 안에 그러네요. 사실 저는 흐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서 꽉 제 반갑지만은 않은 뭐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그 대표성을 생각해서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있던 동포들도 같은 마음, 그 임시정부의 처지를 다 잘 알고 있었죠. 한편으로 이제 환국준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만. 그 얘기는 일단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광복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복군의 임무는 사실상 광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임무 완수됐으니까 기쁘게 해산하나요?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테이지. 네. 이제 확군, 좀 어려운 말씀, 확군 그리고 건군을 준비해 갑니다. 아, 광군. 네. 건군.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어유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아주 딱딱 짚어주시는데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최선의 외교적인 노력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화대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들어오지만 중국엔 여전히 우리 교민들이 있어요. 이 교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영사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직 광복군도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광복군을 사실상 더 키워서 확장해 가서 그것을 한국의 국군으로까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확군 계획이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주화대표단 그리고 한국광복군 이제 잔편지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확군을 하느냐? 그러니까 군대를 키우려면 병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병사는 어디에 있느냐? 일본군 부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부대 안에서 탈출해서 이미 광복군에 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오지 못하고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광복군의 자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확군 계획의 요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적 사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적을 갖고 있는 사병 혹은 관병이라고도 해요. 병사.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강제 징병돼서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가 엄청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국에는 여러 단계로 이제 지원병, 학도병, 징병으로까지 들어왔고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44, 5년도에 중국으로 들어온 그 한인들은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연구 중에 일부에서는 이제 한적 관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한 2만 8천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인원들을 통해서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병력을 최대한 10만 명까지 키워서 그 10만 명을 그대로 국군으로 전환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군대가 이제 지역별로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의 잠정적으로 편성된 지대이다라고 해서 한국 광복군 잠편지대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임시 정부 요인들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잔편 지대원들이 귀국을 해서 국군의 토대가 됐나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광복군의 확군 계획대로라면 그 광복군 잔편지대까지 국내로 들어와서 국군이 되어야 되는 거지만 이미 중국에 있을 때부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광복군에 들어올 병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들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왜냐면 과거 일본군이었기 때문에 일본인과 다름없는 포로로 대접받았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처음에는 같이 수용돼 있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외교 교섭들을 해서 분리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따로 모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적 관병 집훈 총대라고 해서 한적 관병들만 따로 모아놓은 총대 부대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분리 수용되면서 나름대로 막 옷도 따로 입고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는 포로 신부가 한 중간 정도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실제 1946년 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올 때도 사실상 개인의 자격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귀국을 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복군 국내 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1946년 5월 16일 이제 광복군 총사령인 지청천의 명의로 광복군 복원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로써 광복군의 공식적인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그랬군요. 아, 너무 아쉽네요. 근데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창설된 거예요? 대한제국군에서 광복군으로 군맥이 이어져 왔잖아요. 여기서 끊겨버리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다행이다. 그죠? 네. 광복군이 확군 계획을 통해서 사실 국군으로 물리적 전환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안에 광복군이 있습니다. 미안해 나 있다. 미안해 나 있다. 따라하네요. 약간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세한 이야기. 네. 다음 시간. 아, 벌써 끝난 건가요? 퇴근 시간 됐죠? 네. 자, 우리가 지금 11번째 만남을 통해서 독립전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35년 빛나는 대일 항쟁기, 바로 우리 모두가 이룬 승리의 역사, 용기와 희망의 이정표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라차차 독립전쟁사!